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가계도 분석 스텝 2까지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듣고 잊어버리신 거는 아니겠죠? 만약에 이제 까먹으셨다면 다시 영상 가셔가지고 스텝 2 한번 복습해 보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보면 네, 스텝 1은 정리를 하는 단계였고요. 스텝 2는 병을 표시하고 부모가 갖고 자식이 다른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남자 환자의 엄마, 딸 그리고 여자 환자의 아빠, 아들을 보는 단계였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리된 거를 찾는 게 이제 스텝 2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스텝 3부터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여기는 추가 정보, 추가 조건을 해석하는 단계인데 대부분 요새 자료가 DNA 상대량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DNA 상대량 자료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혹시 DNA 상대량 자료가 아니더라도 DNA 상대량으로 끌어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DNA 상대량 입장에서 추가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형질 유전자 관계를 모르는 경우 이 추가 정보를 사용하는 거는 스텝 2까지를 다 마치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스텝 2까지의 우열, 상성, 독립 연관 등의 정보를 찾았는데 그래도 안 찾아진다. 그 정보가 형질 유전자 관계일 수도 있죠. 그럼 형질 유전자 관계를 모르는 경우에는 DNA 상대량이 0이거나 2인 걸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 우리가 동형접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네. 동형접합은 유전자를 같은 것만 갖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가지면 그 형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A스타를 2개 갖는 사람이 병이다. 그럼 확실하게 A스타는 병 유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DNA 상대량이 2인 자료를 보면은 바로 이 형질이 이 유전자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0은 무엇인가? 자, 0도 마찬가지입니다. 0은 거꾸로 말해서 A스타가 0이다. 라는 뜻은 곧 A만 갖고 있다. 만약에 이제 남성의 성염색체인 경우에는 하나만 가질 수도 있고 그 외의 경우는 2개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이 0이라는 거는 반대 유전자만 갖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동형접합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성과 열성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우열을 모르는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서 개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열은 이형접합에서 정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DNA 상대량이 1인 이형접합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단 상성 확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DNA 상대량 1인 경우는 여성의 경우에는 상염색체, 성염색체 관계없이 무조건 이형접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남성의 경우 X염색체를 하나만 갖기 때문에 이게 이형접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인지 성인지 확인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상성에 상관없이 1이라는 정보를 이형접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이걸 이형접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그럼 이형접합을 찾으면 어떻게 되냐? 자, 이형접합인 사람의 성질이 바로 우성이겠죠. 지난 영상에서 다뤘듯이 우성은 이형접합일 때 발현되는 형질이기 때문에 이 형은 우성 표현형을 말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성을 모르는 경우 어떤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지 아니면 성염색체에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경우를 살펴봐야겠죠. 상염색체에 있으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상염색체로는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남녀의 DNA 상대량이 같지만 표현형은 다른 경우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제 성염색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라지 A를 하나 갖고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A를 역시 하나를 갖는데 정상이라고 한다면 지금 둘의 유전자 DNA 상대량은 같지만 형질이 다르죠. 그래서 이 병은 성염색체 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염색체라면 A 하나에 A 스타를 반드시 하나를 가지게 되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같기 때문에 둘이 아예 유전자형이 똑같은데 표현형이 다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병은 성염색체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네, 조금 지우고 다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연관과 독립의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있겠죠. 어떤 두 이제 유전병을 찾았는데 둘 다 상염색체에 있을 경우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왜 그러냐? 상성인 경우는 자동으로 둘은 독립이 되고요. 성성인 경우는 둘은 자동으로 연관이 됩니다. 그렇지만 상상인 경우에는 이게 연관일지 독립인지 경우가 나뉘기 때문에 이거를 연관으로 가정을 하고 모순이 발생하면 독립, 모순이 없다면 연관을 그대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연관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힌트가 더 주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지키셔가지고 추가 조건을 해석해서 우리가 아직 더 다 찾지 못한 그 정보들을 이제 찾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평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표는 A와 1에서 3에서 체세포 1개당 대립유전자 기역, 니은, 디귿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고 기역, 니은, 디귿은 각각 라지 A, 라지 B, 스몰 d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찾는 것도 하나의 이제 문제 풀이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3, 6, 7 중 다가 발현된 사람은 한 명이고 그럼 나머지는 정상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4와 7의 표현형은 서로 같다. 그럼 이제 이 정보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다 못 찾은 정보, 즉 여기 나와 있죠. 요게 스텝 2까지 찾은 정보들인데 여기서 다 못 찾은 정보를 스텝 3를 활용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찾아야 하는 정보가 무엇일까요? 지금 형질과 유전자 사이의 관계, 어떤 알파벳이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지 그걸 아직 못 찾았고요. 우열 관계, 어떤 형질이 어떤 형질에 대해서 우성인지 열성인지 그 관계를 아직 못 찾았으니까 요거에 집중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열 관계 하면은 DNA 상대량 얼마를 주목해야 된다고 했었죠? 네, 1이었죠. 그래서 2번 요 자료를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유전자에 대해서 DNA 상대량이 모두 네, 1이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거기다가 네, 여성인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성에 관계없이 모두 이형접합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모두 1이고 이형접합이므로 그래서 가와 나 형질, 다는 아직 어떤 형질이 어떤 유전자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2번의 형질이 병인지 정상인지 모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지만 가와 나는 모두 병이 열성 형질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다시 2번은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이형접합이죠. 그런데 2번의 가나 형질은 모두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형접합일 때 정상이 발현됐으니까 정상이 병에 대해 우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표시해 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병 유전자가 열성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지금 가는 아까 우리가 상염색체에 있다. 이걸 확인했기 때문에 상염색체에 있으면은 1번은 스몰 a, 스몰 a 2번은 라지 a, 스몰 a 3번은 스몰 a, 스몰 a가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라지 a로 가능한 것은 바로 네, 니은밖에 없겠죠. 네. 그럼 이제 기역과 디귿이 각각 라지 b와 스몰 d 중에 누구인지 찾으면 이제 해석이 아마 끝이 나겠죠. 자, 그다음 가가 상염색체에 있는 걸 확인했고 나와 다는 성염색체에 있으니까 바로 네, 열성인 거 확인했죠? 그럼 이제 역시 채워줄 수 있습니다. 1번은 스몰 b, y 그리고 2번은 라지 b, 스몰 b 그리고 3번은 라지 b를 반드시 갖지만 네, 그 다음에 올 유전자는 라지 b인지 스몰 b인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도 여기 디귿에 라지 b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기역에 라지 b가 들어가고 자동으로 남은 스몰 d는 디귿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요걸 바탕으로 3번이 바로 스몰 d를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X 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6번과 7번의 스몰 d 유전자를 하나씩 갖고 6번은 스몰 d의 반대편은 y가 이제 와야 되겠죠. 그럼 스몰 d y고 여기가 스몰 d니까 3번과 6번의 형질이 서로 같은 열성 형질이 되게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아까 3, 6, 7 중 다가 발현된 사람은 한 명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7번이 바로 발현된 사람이고
동시에 우성이 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동그라미 A는 라지 dy, 그 다음에 3번은 스몰 d, 스몰 d. 여기 정보가 주어져 있죠. 스몰 d라는 걸 찾으면은 반대편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6번과 7번도 찾고, 7이 발현된 사람이고 동시에 병이 우성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표시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뒤에다가 라지 D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추가 조건을 활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우열, 상성, 연관, 독립, 그리고 어떤 형질이 어떤 유전자에 연결되어 있는지까지 모두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든 정보를 다 찾으면은 유전자가 어떻게 이동해서 어떤 사람에게 전달됐는지 가계도를 완성하는 단계, 그리고 그 가계도 완성을 바탕으로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계도를 완성하는 단계인데 여기도 역시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상염색체 형질은 반드시 열성부터 채워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상염색체 형질인데 우성이다. 그러면 라지 A랑 스몰 A로 예시를 들면은 라지 A 땡이 라지 A일지 라지 A 스몰 A일지 경우가 생기게 되죠. 이러면은 이 경우를 확정하는 정보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열성부터 먼저 채우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염색체는 남자부터 채우는 게 유리한데요. 왜 그러냐면 Y염색체가 하나 있기 때문에 옆에 하나만 채워주면은 이 사람의 유전자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역시 경우의 수가 적은 쪽이라서 남자부터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연관된 것은 반드시 염색체를 막대기 형태로 이런 식으로 그려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관된 게 예를 들어 이렇게 연관된 거를 만약에 표시를 안 해준다. 그럼 이제 자손을 만들 때 경우의 수를 이 유전자와 이 유전자가 동시에 갈 수 있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대기를 반드시 그려서 염색체를 그려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놓치기 쉬운 게 스텝 3 때 추가 정보를 막 해석하니까 다 찾았으니까 가계도로 다시 가는데 스텝 3의 추가 정보를 빼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유의해서 하셔야 되겠죠. 역시 스텝 4도 이제 예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염색체는 아까 열성부터 채운다 그랬죠. 가형질은 열성, 상이기 때문에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스몰 a를 다 줍니다.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그러면 이 유전자가 여기서 왔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스몰 a가 있어야 되죠. 근데 형질은 또 정상이기 때문에 라지 a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형이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2번과 5번, 6번 모두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A, 형질을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스텝 3의 추가 조건을 놓치지 말자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보이시죠? 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추가 조건을 이용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 형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빼먹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성염색체는 반드시 남자부터 채운다 그랬죠? 네, 여기 있는 게 아까 연관된 거는 염색체를 그려라 라는 게 바로 이런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가계도 문제를 풀 때 문제 하단의 여백 같은 곳에 이런 막대기를 그리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남자들부터 이렇게 채워 놓았으면은 이 X염색체는 어디로 전달이 되겠어요? 그쵸? 딸한테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이 X염색체는 엄마한테 전달이 되겠죠. 이런 관계와 그리고 형질, 아까 말씀드린 스텝 3를 이용해서 다 찾으면 이렇게. 그래서 이 유전자가 여기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유전자는 또 여기로 이동한 게 보이죠? 그래서 연관된 거는 반드시 막대기를 사용해서 표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도 분석도 역시 개념으로부터 풀이 방법을 찾고 그 풀이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순서를 잘 지켜서 정해진 순서를 지켜서 풀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텝 1, 2, 3, 4 헷갈리신다면 영상을 다시 저번 영상과 이번 영상을 다시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가계도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을 익혔다. 그러면 이제 연습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 수능 특강 이전 문항은 굉장히 간단하고 아까 말씀드린 스텝 2까지 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후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수능 특강 이전 문항으로 먼저 연습을 하고 여기까지는 스텝 2 연습. 혹은 3도 약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교육청 문항으로 갈수록 평가원 문항으로 갈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단계를 거쳐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텝 1과 2는 비교적 빠르게 습득이 가능하지만 3, 4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평가원 문항, 교육청 문항, 그리고 EBS 문항, 뭐 더 필요하다면 사설 문항까지 해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가계도 문제 풀이 방법을 체화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이렇게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예시를 통해서 많은 연습을 해야 되니까 제가 2가지 예시를 준비했거든요. 이 예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